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47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 대단하십니다. 와, 오늘도 또 많이 모여 계시네요. 별 투자 정보도 아닐 텐데 네, 궁금합니다. 네. 뭐가 궁금들 하시는지. 오늘은 또 유익한 소식들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가 네, 과천 통신 과천 아니고 비공식 세종통신원. 예, 저희는- 저희 언더스탠딩의 세종통신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비공식. 비공식 본인은 아니라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임명해 버린. 그래서 몰래 이렇게 심어놓은 네. 한겨레 몰래 심어놓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신문에 안 나오는, 예, 나오더라도 조금 나오는 네. 이런 이야기의 그럼 실체를 좀 여쭤보려고 네, 모셨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세 뭐 이런 거래요. 왜 이걸 이렇게 좀 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준비해 왔어요? 가업승계를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아들한테 음. 혹은 딸한테 음. 내 기업을 물려줄 때 음. 상속세를 안 내게 해준다? 거의. 이야, 나쁘네. 나빠요? 또 왜? 세금을 내야지. 아무튼 이런 주제. 네. 그 얘기 좀 해볼 거고요. 이어지는 또 저희 박종호 기자 이후에 예, 장순원 기자 또 요즘에 재개발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습니다. 예. 뭐 공공재개발이니 뭐 신통기획이니 뭐 도심복합.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낡은 집 있는 분들은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또 가지가 반찬이 많으면 또 식사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건 아닌지 네. 그 동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네, 바로 돌아오죠. 박정호 기자부터 만나봅니다. 네. 네,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종시에서 퇴근을 여기로 하신 거죠?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은 그럼 출근을 안 하셨습니까? 네, 근무는 재택과 뭐 다른 근무들 겸해서 좀 하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저렇게 당당할 수가. 그렇지. 재택했다 왜? 뭐가? 왜? 그러게요. 예. 세종시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재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카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응.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 그 네.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예, 관심 많은 뜨거웠죠. 분들이 그 예. 내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보고서가 사전에 좀 유출된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대체로 언론의 보도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즉 네.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런 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행사를 하기 전엔 네. 각 언론사의 경제 데스크, 즉 경제 부장과 그러니까 기자들의 기사를 보고 지면 기사를 짜는 그런 그 관리자인 분과 예. 논설위원을 따로 자리를 갖고 그러니까 부총리가 그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부총리가 그럼 언론사를 돌아다녀요? 아닙니다. 그 한번 모아서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점심 자리나 뭐 그런 오찬 같은 걸 겸해서 뭐 식사를 좀 하면서 발표하기 전에 네, 설명해 준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논설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질문을 좀 미리 받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경제부장이나 사설을 편집부장이나. 쓰고 그 기자들한테 어떤 기사 지시나 뭐 조율 같은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그런 설명을 일정들을 한다. 한번 사전 설명회 사전 설명회를 하는 연락 것인데요. 받았어요, 안 기자?
안 받았죠? 나한테도 연락 안 왔는데? 왜 우리는 빼고 연락하는 거야? 언더스탠딩 무시하나? 그거는 이제 그 사전 설명의 대상인 언론사 기준이 있는데 예. 그건 뭐 이렇게 뭐 기자 협회에 가입이 돼 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프로 네. TV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상인연합회 여기 가입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재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조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뭐 한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해 오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그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상속세가 상속한 재산 시가의 10에서 50% 보통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최고 세율이 적용되니까 네. 절반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승계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공제는 할인 면제. 그 세금이 만약에 상속세가 1,000억 원일 때 500억 원을 빼고 500억 원을 납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재산 물려받은 그 지분이 예. 지분의 시가가 1,000억 원이면 거기서 최대 그러니까 30년 이상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 지분을 넘겼을 땐 예. 그 1,000억 원 지분 가치인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빼고 그 500억 원을 대상으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니 500억만 예.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네, 실제로 빼주는 세금은 한 200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더라고. 거기다 세율을 또 곱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은 그냥 못 본 척 할게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주세요. 네,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추경호 부총리가 강조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데 예. 그 안에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한번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하는 걸 넣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유예.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금은 조건이 공제를 되면 해줍니다만 뭐 얼마 정도는 눈 감아줄게요. 네. 그냥 상속하세요. 하는 네. 건데 일부만 해주는 건데. 네. 지금은 아예 내야 하는 상속세를 다음에 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회사의 지분을 자녀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제3자에게 다시 양도를 할 때 상속 증여 또는 양도를 할 때 지분을 넘길 때 그럴 때 상속세를 내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는 네. 그러면 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데 그 제3자가 예. 만약에 부모, 자녀, 예. 손자 손녀 세대일 때 손자 손녀에게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기재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손자 손녀 세대에게 넘어갈 때도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겠다. 얘긴즉슨 한 집안에서 가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1세대가 그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예. 지분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거기서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예. 면제. 다시 그 다음 3세대에게 넘어갈 때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면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깐. 납부 유예인데 납부 유예인데 면제는 납부 아닌데 면제 또는 폐지까지도 검토 대상인 겁니다. 언제까지 유예할지에 대한 기한이 없다 보니 사실상 면제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렇지. 말은 놓지 마시고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네. 유예잖아요. 원래는 유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빠가 네. 기업을 하다가 네.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네. 그럼 그때는 가업승계를 이유로 상속세를 유예해줘. 야, 네. 이걸 하면은 기업이 승계가 잘 안 되니까 네. 가업 승계가 안 되니까 네. 유예를 해줘.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세요. 네. 하는데 그게 그러면 한 번에 상속세 50%를 안 냈죠. 네. 그럼 걔가 또 손자한테 물려줬어. 누적이 되죠, 사실은. 그럼 또한 내면 근데 유예 계속 또 유예. 유예. 네. 그러면 그게 금액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날 텐데.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안 하는 후손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누군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팔자. 그럴- 팔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럴 네. 때 이제 그럼 이제 제3자한테 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밀렸던 세금 다 낸다. 그렇진 않고요. 그냥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보면. 뭐 그럼 쉽게 유예가 얘기하면. 아니고 그냥 면제네요. 면제. 쉽게 얘기하면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세금 부담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으나. 아. 네. 근데 그렇게 이 할 수도 제도를 있다. 기재부가 이 제도를 그러니까 도입할 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네.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예제도. 네, 맞습니다. 말은 유예제도라고 네. 하고 실제 내용은 그냥 네. 면제해 주는 제도. 맞습니다. 네. 일본은
2008년도에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했었고 예. 2018년에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혜택을 강화해서 그때는 물려주는 승계하는 지분의 80%까지만 그런 혜택을 적용했었는데 세금을 유예하는 예. 제도를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100%를 해주는 걸 하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을 집중 승계 기간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기간에 승계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그런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자들, 경영자들이 참여해서 꾸리는 단체죠. 그런 단체들에선 야, 일본은 저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 뭐 고령화라든가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고 예. 자녀한테 기업을 물려주는데 세금으로 인해서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는 벤치마킹을 해보자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한번 넣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부총리가 그것이 중요하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장들한테 경제부장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기사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네. 왜요?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책 큰 수혜자라고 관심이 생각하지. 아니니까. 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오너이신 분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본인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이번엔 1주택자 재산세도 일부 감면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다주택자 종부세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런 어떤 직접적인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세금, 뭐 유류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다고 아마 기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뭐 조건이 있어요? 만약 그런 유예해 준다는 그 나쁜 명색이 겉보기에는 유예. 네. 실제 내용은 면제. 그 제도는 이게 운용하는 게 사실은 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을 기재부가 비워놨어요. 어떻게 비워놨냐면 이 제도를 굉장히 짧게 써놨는데 사실은 근데 이 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걸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바로 두 번 그 밑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 얘긴즉슨 예. 법인세 최고세율 그 다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기재부에서는 판단하고 중요도에 따라 배치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예. 그 밑에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그러나 갖춘 그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달에 발표할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미 방침을 정했다는 거네요.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정했는데 결정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일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도 가업 상속 시에는 500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예. 나머지 그럼 1,000억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럼 나머지 500억에 대해서는 네. 약 250억 정도 되는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인데 네. 그거 안 그것도 안 내도 내도 된다. 네, 안 내도 내도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전체에 왜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속세를 내는데 왜 기업들한테만 이렇게 지금도 공제제도대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상속세를 개인들은 내는데 다 왜 내는데 기업들은 기업들만 공제해 줍니까? 공제해 주는 것 모자라서 아예 그냥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상속세를 다 면제하자는 뜻이죠? 다 면제하든지 하려면 다 면제하든지 네. 다 공평하고 걷든지 네. 화나네. 뭐 네. 그 기재부가 그 논리가 뭐예요? 기재부가 명목적으로 이 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을 촉진하겠다. 세대 세대간. 간 네, 세대 간 세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예. 기술과 자본이 이전되는 걸 예전보다 더 잘 되게 하겠다. 지금은 상속세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고 또는 어떤 자녀 세대의 경우엔 난 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회사를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예전에 문제가 안 됐었으나 예.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모 세대들 이 부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 뭐 그렇게 소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보다 부모가 더 부자인 그런 어떤 시대다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가 넘어갈 수 있게 좀 물꼬를 터주겠다. 특히 그것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명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승계가 많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공제 제도로 빼놓고 네. 어쨌든 한 50% 뭐 네, 이렇게 50% 60% 상속세를 내잖아요. 네,
한 절반 정도가 네. 그러면 가업을 승계하기가 너무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그걸 제가 짐작할 수는 없고 하지만 네.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단체에서 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중소기업 그 경영자들을 지배주주를 설문조사하면 대상으로. 세금이 제일 쉽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렇죠. 물려주고 네. 싶은데 세금 네. 너무 많이 내야 돼요. 보통 1위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영진 분들은 대부분 네. 자기의 보유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그것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저는 하여튼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니 저도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 저는 납득이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금액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 기업들 다 이렇게 해준다, 아니면 뭐 좀 작은 기업들만 해준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납부 유예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건 나쁘지 당연히. 만약에 이 제도가 좀 더 기준이 완화돼 있고 그 공제를 받는 것보다 완화돼 있고 가업 상속 공제도 하고 네.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을 납부유예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둘 둘 중에 중에 하나를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옵션을 하나 더 주겠다. 아니, 당연히 그럼 그건 납부유예지. 납부유예지. 아니요, 근데 그거를. 납부 유예 제도에 네. 조건이 되게 깐깐하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그 아직 조건이 뭔지 발표가 안 몰라요. 됐으니까. 아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이라고 해놨지 네. 그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 이쪽이 좀 더 당연히 제도 혜택이 좋으면 예- 이쪽으로 쏠리겠죠. 예상을 하자면 네. 대기업이나 이런 분은 안 될 거고 네. 좀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네. 이런 쪽으로 제한을 네. 금액이 뭐 매출액이 얼마 네. 밑에인 기업들만 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또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예. 적용 대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예. 먼저 살펴보면 아마 비슷하게 맞추겠죠. 맞출 겁니다. 근데 네.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지금은 그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은 다 되고 예.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예. 연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4천억 원. 예, 4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예. 적용 대상인데요. 예. 근데 기재부가 이번에 어. 요것도 같이 좀 더 풀어주겠다. 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 기업도 중소기업은 다 되니까요. 예. 중견 기업도 연매출 4천억이 아니라 연매출 1조까지 한번 해보겠다. 오. 그러면 이 기준을 그대로 견져 온다면 예. 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연매출이 1조 원 정도 되는 1조? 중견 기업까지 네. 왜 자녀한테 1조나 손자한테 되는 넘어갈 때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1조나 되는 회사가 상속세 내는 걸 걱정해 줘야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영세해요. 이거를 뭐 매각을 하거나 자녀로 이어지지 않으면 뭐 그 노하우라든가 뭐 네. 기술이 회사가 영속되기 어려운 상황 네.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아주 대대손손 유명한 우동집이 네. 아빠의 레시피를 너한테 물려줄게 뭐 하듯이 네. 뭐 그렇게 가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는 네. 이게 말만 대기업이 아니지 그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그 전기차 배터리에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예. 유명한데 에코프로비엠에 뭐 이제 그 연결돼 있는 그런 어떤 자회사들 말고 에코프로비엠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1조 5천억 정도가 됐는데 예. 그 이전 매출액은 1조를 넘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그 오너인 사람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사람이 에코프로비엠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 한 달을 건너서 지배하잖아요. 사업회사가 아닌 에코프로비엠은 사업회사지만 그러면 그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그 지분을 자녀한테 승계해주면 되는데 네. 그 지배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주-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 그렇겠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기업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적용 대상이 될 수 이 정도 그 코스닥 우리나라의 시총 1위인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서 명시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회사는 기업 집단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그런 어떤 자본의 막 어떤 확장이나 이런 걸 예전에 그 재벌들의 그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서 뭐 골목 상권도 진출하고 이런 걸 막기 예. 위해서 예.
기업 집단 제도라는 정의를 두고 공정거래법에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집단들은 따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출자를 하거나 뭐 할 때 대출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 5조 원이 넘지 않고 중견기업이면 그러면 그리고 매출이 1조 원 미만이면 그러면 이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박종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의견 안 물어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는?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네. 문턱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예. 문턱을 많이 높여주고 지금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아니 문턱을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네, 거죠. 문턱을 낮춰주는 상속세 거죠. 면제 그렇죠. 범위를 넓히고 진입, 있다는 거죠.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높여주면 그러니까 네. 낮춰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제도에 지금도 이용 대상이나 평균 뭐 공제받는 금액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요? 기업들 입장에선 예. 아마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예.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를 못. 지금도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건 500억까지 해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많이 안 그거보다도 훨씬 쓴다고요? 낮은 그게 금액 특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이런 식으로 면제해주면 안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기업들은 되게 많을 텐데 네. 기업들조차도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 부분은 아마 이게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뭐 이제 종종 이제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요건도 사실 여러 부분에선 그러니까 예. 당장 이 팔 때 상속세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예. 부모가 그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하면 예.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지분을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이상을 계속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최대 주주로 네, 있어야 되고 예. 그 전에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부터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야 되고 예. 그 상속 받은 5년 이내에 뭐 대표이사가 돼야 되고 예. 그것과 더해서 뭐 사후 관리라고 해서 한 7년 동안 네. 뭐 근로자 수, 노동자 수와 뭐 임금을 예전 수준을 평균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자산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예. 그리고 뭐 또 그 업종 변경을 할 때도 예. 만약에 주된 업종을 자기가 공제받았을 때 비해서 바꿨으면 세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공제받은 세금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 그거는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요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네. 상속세를 공제로 받는 너무 당연한 조건. 맞죠.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사회와 경제를 그러니까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의무를 자식한테 지어오는데. 물려줬는데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만 이런 경우는 상속세를 공제를 해준다. 네. 근데 내가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네. 자녀가 미리부터 와서 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와서 갑자기 내가 공장 뭐 예를 들면 화학 공장 하고 있었는데 난 갑자기 IT 기업을 할래 이렇게 네. 업종정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기업의 상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 조건들은 너무 당연한 조건들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걸 근데 예컨대 뭐 다른 왜 나라의 사례와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예. 이걸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예. 우리보다 훨씬 센 납부유예 제도를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영국, 독일 같은 나라가 있는데 뭐 중소기업 단체들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매출액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업종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법에 정해져 있는 업종만 되는 게 있는데 영국은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그 회사에 대한 규모, 업종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서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또 조건이 훨씬 좀 네. 완화돼 있군요. 네, 그리고 예. 사후 관리 우리나라 지금 7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네.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사후 요건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물려나 줘라 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BTS 때문에 욕 먹었는데 또 욕 먹어야 돼? 아니 욕 먹지 마시고 욕 먹지 그 마시고. 자산 규모가 1조 원 넘는 회사는요. 예. 네, 이런 매출, 거, 매출. 아, 네. 매출 1조 원 넘으면 네. 이런 거 이용 안 할 거예요. 왜요? 아니 다른 계열사 하나 세워놓고 도련님 지분 거기다 박아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일감 몰아주면 되니까. 몰아주고 상장하면 되니까. 뭐 상장하든 뭐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알잖아요, 예, 우리.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기준을 낮출 거예요. 네. 도련님 지분이 지금 30%만 안 되는데 20%에 줄인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대는 삼성 밀어주고 삼성은 현대 밀어주고 할 거라고요. 크로스로. 서로 네. 크로스가 안 되면 삼각으로 밀어줄 거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감 네, 몰아주는 건. 네. 그런데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은 기업이 한 덩어리잖아요. 예. 안 그래도 자기도 현대차에 납품한다고요. 근데 어디다 돈을 빼? 어디다 뭘 밀어주겠어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의 상속은 안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기업이 제대로 된 그 경영을 해온 기업이라면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기업들은 그냥 회사만 있는 거예요. 공장 땅만 있고 기계만 있고 회사에 캐시가 별로 없어요. 예. 회사에 캐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캐시를 가지고 아드님이 상속세를 낼 수는 없어요. 예. 회사에 캐시가 예를 들면 1,000억 원이 있으면 그 1,000억 원으로 아드님이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상속세 내려면 1,000억 원이 아드님한테 배당을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러면 배당세 내야지. 절반이니까 500원밖에 안 가죠. 500억에 대해서 상속세 내면 250억 남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근데 1,000억 원이 회사에 있는 회사가 얼마 있어요. 그런 회사 걱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도라는 가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라는 가고 설비는 있고 도라는 가는데 네. 겨우 월급 주고 끝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거를 반을 잘라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그 국가는 그 지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면 안 그래도 지금 내가 100% 갖고 있는 회사 지분도 하기 힘든데 그냥 지금 회사 팔고 그냥 회사를 파는 게 아니죠. 그냥 공장 있으면 공장 털을 팔고 기계가 있으면 고물로 팔고 남는 이거 있는 거 이거 그냥 이걸로 가지고 살자고 하면 직원들은 다 안녕할 거 아니야. 안녕. 그동안 고생했어.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맞냐? 근데 그거 가지고 네. 저울질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문턱을 이런 정도까지 낮춰주면 예. 이제 아까 어떤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뭐 사실은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나 뭐 오너 간 부당 거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아, 어느 이렇게 정도 여러 규모가 정도 되는 되니까? 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예. 원래는 예전엔 세금이 무서워서 불법을 저지르다가 또는 꼼수를 부리다가 만약에 세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예.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사례로만 해도 이런 작은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뭐 그 계열사들이 많아서 그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 한 어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취재원으로 알고 지내는 예. 뭐 회계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였는데 예. 그 회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이의 제기를 자기가 계속 그 주식 담당자 주담한테 소위 전화를 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회사 공장터가 하나 있는데 중소기업이니까 뭐 공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본사의 공장터 중간에 이상한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법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인에서 알바끼처럼? 뭔가 거래를 해서 먹혀있지. 쌓아주고 예, 있겠지. 이 창고 법인이 쌓아주고 있어요. 이익을 내고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회계사니까 재무제표의 전문가여서 이게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라는 그 이의 제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을 파셨는데 네. 사실은 규모가 더 큰 회사들은 그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뭐 착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뭘 해, 부당거래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일부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제 생각을 이런 해볼 수 있을 것 식으로 같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몇백억 단위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면제받고 그 가업을 할 수 있는데 네. 예. 예를 들면 100억 이하의 네, 건물 하나 있거나 뭐 집 몇 채 있거나 네, 땅이 좀 있거나 아무튼 네. 뭐 캐시가 그 정도 있거나 네, 하는 분들은 그럼 더 절반을 다 상속세로 낸단 말이죠. 네, 네, 그럼 한 3, 400억, 500억 있는 기업은 상속세 안 내고 네, 나는 왜 내지? 라고 하면 당신은 기업이 없잖아. 라고 하면 네, 기업 하나 만들지 뭐. 네, 얼마든지 만들 네. 수 있잖아요. 그거. 네, 뭐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아마 다면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우리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세금 제도가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 증여세에 관한 한 굉장히 무거운 나라도 있고 예. 한국, 일본 같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는데 아예 없는 나라들이 미개한 후진국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리스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컨셉으로는 뭐 먹이면 좋죠. 네. 그러나 이제 먹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네.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다나 이거 하다가 우리 면제시키자 하는 나라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거는 부에 대물림은 막아야지 하는 나라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일로 이전해 가는 한국 일본 남았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사실상 상속세 가장 오른쪽 그 강하게 매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요. 한국도 이렇게 가고 있고.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한 건 1987년인데 그러니까 유지된 지가 좀 오래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8년부터라고 하는데 네. 지금 거의 한 10여 년간 사이에 늘어난 공제액이 그러니까 공제 한도가 2008년에는 1억이었어요. 근데 예. 제가 지금은 5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계속 그 대상을 완화하고 확대하고, 확대하고 하는 방향으로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발전해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사실은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제도를 계속 완화해주고 혜택을 강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미국은 조금 특이하게 2017년에 이 제도를 한번 도입했다가 2013년에 폐지했어요. 예. 근데 이건 그러니까 10여 년간 그래도 뭐 운영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중지했대요. 그러다가 실제로 폐지한 게 2013년이니까 예. 딱 4년만 제도를 해본 거였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도가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란이 워낙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깐깐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요건을. 예. 아, 우린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야. 아무나 다 상속세 깎아주는 거 아니야. 예. 라는 명분이 정부한테도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이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제도가 좀 복잡해졌고 동시에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한도가 되게 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증여세 같은 경우엔 10년간 자녀의 경우에 5천만 원으로 돼 있고 뭐 배우자는 지금 6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자녀는 증여세를 10년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 올리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어쨌든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도 우리보다 이 금액이 훨씬 컸고 지금은 100억 정도면 미국에서는 상속세 없어요. 증여세도 없고. 트럼프 때 완화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금액이 훨씬 더 커졌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더 우리 박 기자님이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사실은 이렇게 제일 불편한 면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상속세를 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기업들의 집 한 채 경우에는 물려줘도 되잖아요. 네. 다 뭐 해야 되는데 네. 왜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네. 좀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그걸 충분히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네. 다음에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는데 기업들은 안 내니 네. 개인들도 안 내자예요? 개인들은 안 내자이든지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개인들은 내니까 기업들도 내라는 겁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냈는데 기업들만 공제를 해주니까 네. 왜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장 돌리다가 네. 이제 공장 폐업이라니까요. 상속세가 생기면 상속세가 생기면 상속세가 있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 비상장 기업이 다 할아버지가 다 지분 갖고 직원들 돌리면서 한 20명 직원들 월급 주고 하다가 그 지분의 절반이 나라로 가면 그 나라는 그 지분으로 뭘 할 것이며 그러면 뭐 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반은 나라가 가져가는 이 공장을 내가 왜 돌립니까 할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런 구제의 목적, 상속세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것보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유리하다. 크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 맞으나 사실은 지금 이렇게 혜택이 그리고 문턱이 낮아지면서 혜택은 강화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논란이 지금 딱 질문하신 게 예를 들면 굉장히 1조 되는 기업이 적합하고요. 매출액이 1조 되는 기업인데 네. 매출액이 1조 되는 기업이면요. 그걸 대를 물려서 진짜 지배주주의 지분을 물려준다는데 어마어마한 오피스 같은 빌딩 같은 거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회사 자기 자녀한테 네. 물려주는데 상속세 안 되지만 상속세 안 돼. 면제. 그걸 손자도 면제라고 하면 그걸 왜 그게 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 건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2%가 말씀하신 발라내기 사례는 어려워서. 발라내기 잘라내기 어려워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업이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상속을 해서 이어가는 게 사회적인 부의 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건 있겠으나 그걸 어떻게 잘 발라낼 것인가의 문제지. 네.
기재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 부의 대물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있다. 알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유지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리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저울질을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종 확정된 방안이 없다. 다음 달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내겠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예. 사회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추진은 않은데 실제로 이제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어떤지 네. 자세하게 네, 예, 그런 기업도 들여다보고 네, 또 그리고 요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쪽으로 이용을 해서 네. 그쪽으로 재산 보내는 사람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를 통괄하는 세계 정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홍콩에서는 웰컴 부자들은 나 그럼 저기 갈래 하는 걸 중간에서 코리아라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높이 매겨야지라고 하는 컨셉도 맞고 실천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컨셉인데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현실적으로 해보면 각종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괜찮은 나라인데 저 나라는 왜 상속세를 면제 없앴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실제로 해보면 현실적으로 아 이게 차라리 안 걷는 게 낫겠구나. 그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으로 낫겠구나 하는 결론을 쉬운. 얻게 됩니다. 다른 그 식으로? 나라라고 부의 대물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런 납부유예 면제 같은 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층화 계급화 같은 게 고착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화되죠.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저는 어떤 위치는 외모의 대물림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 네. 네. 부의 대물림은 나중에 노력이라도 하면 바뀌지. 아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봐. 어머 그 자녀한테 승계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건 자녀 아니면 도저히 이 회사는 받을 사람이 없어. 안 그러면 진짜 망할 것 같아. 네. 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네. 그런 기업들 또 많겠으나 물론 네. 대부분의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은 네. 아 뭐 저 아드님 따님은 회사에 있긴 있는데 네. 뭐 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임원 달고 네. 그래서 근데 홀라당 넘어가고 그런 경우 사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렇지. 그게 과연 네. 자녀한테 인지상정이긴 해요. 네. 자녀한테 내가 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건 네. 인지상정이긴 그러니까 하나. 안승찬 기자도 토요일마다 딸 스케이트장을 매일 데려갔는데 내 딸 데려간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 딸이 스케이트 타고 싶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인지상정이긴 하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제도적으로까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네.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이런 제도를 우리보다 더 먼저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영진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 그들은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그분들 평균 나이가 70세라고 하세요. 70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후계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네. 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해요.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이겠죠. 이걸 그러면 세금을 완전히 없앨 테니까 자녀가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자녀가 가져가서 하게 해라. 라는 거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가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한 집안이 유지하고 있는 사업.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의 지배 지분을 굳이 자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나 요새 이제 그런 기업 M&A 그래. 시장도 사실은 활발해졌고 그래. 꼭 굳이 자녀한테 이걸 물려줄 때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일본과도 사례가 좀 다르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영진들은 다들 나 자식한테 무조건 물려줄 거야. 사모펀드 안 돼. 그러니까 자식한테 못 물려줄 거면 회사 없앨 거고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세금 깎아줘. 회사가 네. 내가 경영해도 되고 안 기자가 경영해도 되고 사모펀드가 경영해도 되는 회사면 네. 사실 그 고민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많은 어려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네. 그 할아버지가 네. 그 일을 하고 아들한테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래도 아빠가 한 거니까 해 하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 인적 네트워크로 영업하는 건데 네. 그게 뭐 그걸 사모펀드가 했으면 사모펀드가 벌써 인수했고 네. 그 할아버지도 사모펀드한테 팔았죠. 네, 그 얘기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게 맞는데 예.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더 고착돼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어렵게 태어난 분이 공장이라도 다녀서 일자리라도 생겨야 네. 사회에서 뭔가 이거가 되지.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리면 네. 상속세 아무리 떼도 사회 양극화는 더 고착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사회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왕처럼 뭘 한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보다 갑질이 더 심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나 뭐 노동단체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이런 정도의 전제 조건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나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날 지시할 수 있지만 아이고 골치 아플 것 같아. 내가 저 자리 가면 나 너무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나 그냥 내 거 할 것만 하고 퇴근해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고 난 그래도 불만 없어. 라는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러면 사장님 지위를 계속 물려주고 최대 주주를 계속 부를 물려받든 뭐 하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 고맙네.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밤에 퇴근도 못하고 우리는 퇴근할 우리 건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언더스탠딩 직원 2명 퇴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표가 제일 열심히 일하지. 장순환 기자도 알겠습니다. 나와 있네.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야,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너무 맞아요. 뜨겁네. 자, 뭐 이쪽에 서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높게 매기는 나라도 있고 아예 없애는 나라도 그런가 있고. 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되게 고민할 부분은 많네요. 고민할 부분은 많은데 많고. 앞으로 이 문제가 뜨겁게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달에 당장 토론을 나오니까? 해야 합니다. 네. 이거가 제일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기 초에 아니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보면 박정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